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부모님의 직업도 남들 보기에 멋있고 돈도 많아서 장난감도 많이 살 수 있고 내 자신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겠다고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달랐어요. 오히려 괴로워했어요.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만 행복한 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슈바이처는 이제 많이 커서 대학에도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57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2부 시작합니다. 제4장 목사의 꿈. 슈바이처는 배만 선생님 덕분에 공상에 빠지는 버릇을 고치고 착실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특히 역사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한 덕분이었다. 슈바이처는 책을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어서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책을 읽었다. 더군다나 좋아하는 책은 2번, 3번씩 되풀이해서 읽었다. 책뿐만 아니라 신문도 즐겨 읽었는데 특히 정치 기사를 좋아했다. 작은 할머니는 빨리 많이 보는 슈바이처의 독서 방법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알베르트,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는 버릇은 좋지 않아. 천천히 문장을 음미해 가면서 읽으렴. 하지만 작은 할아버지는 슈바이처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고작 연함은 살인 슈바이처와 독일 의회에서 일어난 정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슈바이처는 커가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너무 열성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탓에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고 종종 버릇없게 보일 때도 있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대화와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고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해. 슈바이처는 어린 나이임에도 안정된 삶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사회를 고민했다. 계몽주의자였던 외할아버지와 평생을 목사로 사회에 헌신했던 아버지의 피가 슈바이처의 몸속에도 흘렀던 것이다. 18살이던 1893년 슈바이처는 김나지움 졸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졸업시험 날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던 슈바이처는 작은 할아버지의 바지를 빌려 입기로 하였다. 하지만 키가 크고 마른 슈바이처에게 작고 통통한 할아버지의 바지가 맞을 리 없었다. 멜빵에 끈을 이어 붙여서 입으려고 했으나 바지 길이가 발 뒤꿈치에 닿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바지통은 넓어서 헐렁헐렁 했으니 슈바이처의 옷차림을 본 친구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하하하, 알베르트 바지 좀 봐. 꼭 헝겊조가리를 다리에 둘러싼 것 같아. 시험 감독관이 이상한 옷차림을 한 슈바이처에게 깐깐하게 질문을 퍼붓는 바람에 슈바이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잇따라 날아오는 어려운 질문에 슈바이처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슈바이처가 자신 있는 역사시험에서 엄격한 감독관도 감탄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대답하자 감독관은 그제야 웃으며 칭찬의 말을 늘어놓았다. 슈바이처는 꽤 괜찮은 성적으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작은 할아버지 댁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두 분의 은혜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슈바이처는 신학을 연구하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이듬해에는 군대에 들어갔는데 중대장의 허락을 받아 군대에서도 대학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슈바이처가 21살이 되던 1896년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고향 귄스바흐에서 보내는 주말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했다. 슈바이처가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떠보니 따사로운 햇살, 고향의 푸근한 공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끓이는 수프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슈바이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려서부터 친구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학창시절에도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남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우쭐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안 생각에 잠긴 슈바이처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30살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자. 신학 공부에 집중하고 파이프 오르간도 더욱 잘 칠 수 있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로써 슈바이처의 인생 목표가 확실해졌다. 슈바이처는 학생 봉사단체인 토마스 봉사회에 나가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같은 학생들이 일일이 모금을 부탁하러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가난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단체가 나서야 해. 슈바이처는 봉사회 활동을 하면서 기부와 모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슈바이처는 1898년에 신학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에는 철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목사로 나가면서 방학이면 퀸스바흐에 가서 아버지의 예배를 도와드렸다. 1900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3년 뒤에는 자신이 다니던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되었다. 이때 슈바이처는 신학 연구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고 책으로 펴낸 것이다. 그는 방대한 예수 관련 서적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1906년에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는 프랑스어판, 독일어판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번역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신학서의 고전으로 손꼽힐 정도다. 제5장 인류에 봉사하는 삶. 슈바이처가 인생의 목표를 정한 뒤 대학 강의와 교회 일을 하면서 2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1904년 어느 날 슈바이처는 책상 위에 놓인 초록색 표지의 책자를 아무 생각 없이 펼쳐들었다. 그 책자는 파리 선교회에서 매달 발행하는 잡지였다. 슈바이처의 눈에 콩고 선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사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왔던 선교사가 이곳을 떠나게 되어 앞으로 병들고 아픈 원주민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서슴지 않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슈바이처는 비로소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언젠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했던 오랜 뜻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이다. 그래,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자. 천국에 병원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에서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야겠다. 슈바이처의 가슴은 뚜렷한 목표로 불타올랐다. 그는 아프리카에 병든 사람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학 공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의사가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30살이 된 슈바이처가 처음부터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였다.
굳이 그런 험한 곳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자네의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있는 타고난 재능을 썩히고 도대체 배우지도 않은 의학을 이제 배워서 언제 쓰려는 거야? 자네가 지금 하려는 짓은 총 한 자루를 들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비도르 교수와 친구들, 사랑을 실천하라고 매일 설교하는 목사들까지도 슈바이처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슈바이처의 결심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고해졌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자친구 헬레네만이 슈바이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아프리카에도 간호사가 필요하겠죠? 헬레네는 슈바이처를 돕기 위해 간호사가 될 준비도 해나갔다. 자네 미쳤나? 제정신입니다, 교수님. 의학과 교수는 신학과 철학 박사 학위를 따고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슈바이처를 보고 깜짝 놀라 몇 번이나 물었다. 이때부터 슈바이처는 신학 교수로서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주일에는 교회의 목사 일을 하면서 기나긴 의학 공부도 시작하였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로서 연주회에도 참여해야 했다. 의학 공부에 매달린 지 5년이 지난 1910년, 20대의 학생들 사이에서 35살의 늦깎이 학생인 슈바이처는 마침내 의학 국가시험에 통과하였다. 자네의 몸과 꿈이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네. 슈바이처를 오랫동안 지켜본 의학과 교수가 그를 축하하며 말했다.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슈바이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2년의 인턴 과정만이 남았다. 1912년 모든 준비를 끝마친 슈바이처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신학교수 자리와 교회의 목사직을 내놓았다. 그해 6월에는 그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헬레네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지는 아름다운 휴양지가 아니라 물과 원시림으로 뒤덮인 아프리카였다. 슈바이처와 헬레네는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을 준비하는 한편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학의 교수들, 교회 관계자들, 친구와 친척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통해 많은 성금이 들어와 재정적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1913년 2월 슈바이처 부부는 마침내 아프리카를 향해 먼 길을 떠났다. 제6장 물과 원시림의 아프리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인류가 살지 않던 태고 때의 모습이었다.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까지가 강기슭이며 심지어는 어디까지가 육지인지 구분조차 지을 수 없었다. 커다란 나무 뿌리와 뿌리에 얽혀있는 덩굴, 그것들이 함께 강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있다. 종려나무와 야자나무의 크고 넓은 잎사귀, 넓디 넓은 초원, 그 속에 높이 자란 채 말라버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솟아있다. 반짝거리는 물결 위로 외가리가 천천히 날아올라 마른 나무 위에서 쉬고 물 위에는 파란 새들이 수없이 떠있다. 물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다. 야자나무에서 길게 처진 것이 있는데 저것은 틀림없이 원숭이의 꼬리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인 것이다. 슈바이처는 자신이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느낀 감상을 이렇게 말하였다. 슈바이처는 적도를 따라 흐르는 오고우에강의 어귀에서 250km쯤 올라간 랑바레네에 짐을 풀었다. 아프리카는 원래 수많은 부족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풍습과 아름다운 문화를 지키며 살던 곳이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막대한 지하자원과 풍부한 농작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눈독을 들였다.
그 이후 아프리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분 아래 유럽 강대국들은 총칼을 앞세워 하나 둘씩 아프리카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다. 그 중에 랑바레네는 프랑스가 차지한 식민지였다. 이곳은 1년 내내 여름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로 나뉘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는 더위가 심해서 한낮에는 그늘에서도 섭씨 35도를 넘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인데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강물이 줄어들었다. 맨 처음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와 있던 유럽인들은 그럭저럭 살 수 있도록 숙소를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시설이었다. 슈바이처가 랑바레네에 도착하여 짐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는데 도착한 다음 날부터 환자들이 밀어닥쳤다. 이곳 사람들은 백인 의사를 오강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마법사라는 뜻이었다. 오강가가 왔다는 소식이 하룻밤 사이에 퍼졌다. 커다란 나무에 속을 파내어 만든 배를 타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슈바이처의 숙소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막상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자 환자를 진찰할 장소가 없었다. 환자를 눕힐 만한 곳도 수술할 곳도 없었다. 최소한의 준비만 마친 슈바이처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생각 끝에 슈바이처는 숙소 옆에 붙은 낡은 닭장을 고쳐서 임시 병실로 쓰기로 하였다. 하지만 닭장을 개조한 병실도 그다지 쓸모있진 않았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비좁은 데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나서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다. 슈바이처와 헬레네는 금세 녹초가 되고 말았다. 열대의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말고도 슈바이처와 헬레네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맨발로 걸어 다녔는데 모래벼룩이라는 벌레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어가 피부를 좀먹었다. 모래 한 줌 속에 모래벼룩이 두세 마리나 있을 정도여서 그들의 발은 성한 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주위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였다. 원주민들은 물이 부족해서 더러운 강물에서 몸을 씻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강물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애써 수술한 보람도 없이 또다시 병이 도지고 말았다. 이 약은 하루에 3번 나누어 먹어야 해요. 원주민들은 슈바이처가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지키지 않았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빨리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여 몰래 약을 다 먹어버리거나 설명을 잘 듣지 않고 바르는 약을 먹을 때도 있었다. 원주민들은 약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일일이 약을 먹여주어야만 했다. 환자들이 약 복용법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면 간호사가 각각의 환자에게 맞도록 처방된 약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나에서 10까지 슈바이처 부부가 꼼꼼히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슈바이처는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실 공사를 지휘하는 한편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등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해가 질 무렵까지 일이 끊이지 않았다. 슈바이처는 진료가 모두 끝난 밤에 책을 읽거나 글을 썼는데 매일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밤이 되어 등불을 켜면 온갖 날벌레들이 모여들어 진료나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다. 탈장 환자예요. 위급해요. 하지만 수술실도 없는데 어디에서 수술을 하죠? 헬레네가 다급하게 외치며 슈바이처를 쳐다보았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사이에서 탈장을 처치하기 전에 해가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밤중에 하는 수술은 몹시 위험했다. 이대로 놔두면 장기가 썩어 들어가 그대로 죽고 말 거요. 슈바이처는 병실이 완성되기 전에 큰 수술이 없기를 바랐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급한 대로 방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나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왔다. 내가 없었으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오강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슈바이처는 한시라도 빨리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멀리 떨어진 선교회를 찾아다니며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진찰실과 수술실, 약국까지 있는 그럴듯한 병원이 완성되었다. 슈바이처는 이곳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병원 주위에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나무 오두막들도 하나 둘씩 들어섰다.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가 시작됐고 열악했던 병원도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슈바이처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57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